헌재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12.3 비상계엄 때부터 오늘 파면 선고가 있을 때까지 정말 여러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교수님과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교수님은 전원일치 파면이 될 거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예상 맞추어가지고 기쁩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용결정이면서 특히 만장일치의 인용결정을 내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용결정 이외에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그 반대 의견에 기대서 반대 의견에 근거해서 이제 헌재의 결정인 인용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오랜 숙고 끝에 만장일치의 인용결정을 내려준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나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되니까 하나 좀 비판을 한다면 왜 이런 만장일치 인용결정을 내릴 거면 좀 진작에 좀 빨리 내려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국민들 속을 태우게 하고 그랬는지 약간 크면은 약간 야속합니다. 야속하시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전원일치 판결, 결정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대단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헌재 재판관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좀 이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율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네.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듬다가 좀 지체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3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근데 그걸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건 아니다. 안에 뭔가 지금 극소수나 소수의 재판관들이 지금 인용결정을 지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조금 지체시키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또 뭐 제가 오직 추측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났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인용 한 분, 그 다음에 기각 5분인데 기각 5분 안에는 한 분의 또 별개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는 임명장을 교부해야 할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지만 중대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의 의무 위반은 아니어서 기각했지만 한 분은 아예 그 국회에서 선출하고 10일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탄핵 소추됐기 때문에 10일은 상당한 기간 내에 들어가는 거고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장을 교부하면 되는데 그때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헌법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의결 정족수 문제를 들면서 이제 각하를 했죠. 그래서 저는 재판관들의 굉장히 다양한 의견은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에서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이 이 평의를 거쳐서 이 만장일치,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이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서 정치적 혼란을 이것으로 종식시킨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 대의의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장일치 결정이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 관저 주변하고 헌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는데요. 지금 속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대통령 관저 주변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를 했었는데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한덕수 총리 당시에 선고를 봤더니 재판관들의 이견이 노출이 됐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교수님 생각에는 다행히도 어쨌든 전원 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국민들에게 주는 통합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 이 헌재 결정문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요.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위배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판단 기준은 중대하게 위배했느냐입니다.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밝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두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중대하게 위헌 위법 행위를 한 것이 돼서 파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차례 신임을 배신한 경우 이 기준보다도 이제 헌법소의 관점에서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장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식으로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그 자체가 이제 헌법소의 의지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있어도 헌법소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의 영장관할권에 관해서 계속 법적인 논란을 제기했고 상급법원이 이 신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서 기각결정으로 영장관할권이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법부를 흔들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는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의 관점에서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파면한다라고 갈 줄 알았는데 오늘은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의 기준보다도 윤 대통령의 그러한 중대한 여러 위헌 위법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중대성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뭐 쟁점으로 봤을 때 위헌 위법하다는 건 저희가 뭐 생중계로 다 본 영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위헌 위법성은 인정이 될 거다라고 봤던 거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럼 중대성이라든지 네. 헌법소 의지 측면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점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봤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이 이번에 헌재의 판단을 보니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라는 부분에 헌재가 방점을 뒀더라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예. 헌재는 왜 어떤 면 때문에 이 국민 신임이라는 면에 좀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줌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신임을 준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의 이제 그 위헌 위법한 그러한 계엄 시도,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이게 그 이외에도 또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뭐냐면 다섯 번째 쟁점이 뭐냐면 체포 지시를 내렸느냐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인들의 증언들이 나중에 좀 엇갈렸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을 네.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사령관에게 직접 비화폰으로 지시를 했느냐. 네. 그 부분도 약간 증인들의 증언들이 엇갈렸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뭐 여러 번
제작성된 것이고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또 곽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 야당의 회유가 있었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었고 윤 대통령 측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은 인정이 안 돼도 어차피 국회에 무장한 개헌군을 투입한 순간 헌법 77조 4망을 위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77조 4망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라든지 혹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군을 보낼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장한 개헌군을 보낸 자체가 사실은 헌법 위반인 거예요. 그까지만 판단해줘도 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줘야 될 부분까지도 굉장히 과감하게 판단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 오늘 결정문에 보면 네. 물론 그건 결정 요지입니다. 요지를 읽은 거예요. 3시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공개되는 결정문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거기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라고 한 점을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네. 그 국회의장이라든지 여야당 대표와 같은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를 지시했다는 면도 인정했고요. 심지어 전 대법관이나 현 판사까지도 체포해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런 그러면서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이 예, 예. 심지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면까지도 헌재가 판단을 해줍니다. 보십시오. 헌재는요. 그러니까 지금 5개의 쟁점 사항들 중에 모두가 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중에서 국회 활동을 방해했느냐의 여부와 관련해서 또 국회 유력 정치인이나 법관들의 체포를 윤 대통령이 지시했느냐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재판은, 형사재판은 쭉 이제 준비기일 끝나고 본기일 잡아가지고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체포 지시를 했느냐, 유력 정치인에서. 그래가지고 국회라는 기관에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을 막으려 했느냐. 라는 것은 사실은 내란죄에서 다투어질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대통령이. 그것도 내란죄 부분에서 판단돼야 될 중요 쟁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헌재가 미리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 물론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헌재 결정에 형사법원이 영향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사법부끼리는 서로 존중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오늘 헌재의 판단 부분, 그중에서도 특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들과 법관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했느냐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형사법정에서도 형사법원이 물론 그거를 헌재 판단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만 같은 사법기관끼리 네.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오늘의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핵심 쟁점이 뭐 5가지 정도 됐었는데 모두가 다 위헌 위법하다고 받아들였던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세월호 예. 사태에 있었을 때 박 대통령이 취한 조치들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세월호에 많은 희생자들을 냈다. 희생자들의 생명 보호 의무를 대통령이 다하지 않았다. 그거는 다수 의견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별개 의견이 이진성, 김희수 재판관 두 분이 별개 의견을 내면서 그것도 위반했다.
네.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지만 다수 의견은 그건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모든 쟁점들을 다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던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5가지 쟁점이 있었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느냐, 포고령 1호, 국회 침탈 부분, 선관위의 군 투입이 된 부분, 또 뭐 정치인 법조인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결정문이 3시에 공개가 되겠지만 선고 요지에서만 봐도 굉장히 하나하나 짚으면서 세세하게 봤다. 이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보려고 시간을 끈 모양이죠, 뭐. 예, 선회하면은 네. 예,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제가 오늘 선고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리고 어느 한 쟁점에 있어서도 네. 허투루 판단하지 않았다. 우리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다라는 것이 드러날 만큼 꼼꼼하게 거의 중요 쟁점들은 모두 섭렵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장의 맹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깨나가는 네. 그러한 굉장히 그 상세한 그러한 결정 선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것 하나 뭐 허투루 판단한 건 저도 없다고 봅니다. 쟁점에 관해서요, 위헌 위법성을 얘기를 할 때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다 했던 것 같고 적법 절차, 그 절차를 얘기할 때는 별개 의견이 조금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도요, 네. 이게 오늘 선고할 때도 왜 적법 요건부터 따지고 이제 네, 먼저 얘기를 5가지 하더라고요. 쟁점 예, 내용 예. 판단으로 들어갔죠. 적법 요건에서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던 그러한 형식적 하자, 절차적 하자 부분들 다 깼어요.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이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각하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윤 대통령도 통치행위를 이야기했고 또 이상민 장관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건 통치행위인데 이걸 이제 위헌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의 그런 논리를 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선고 직전까지도 통치행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그건 정말 오늘 단단히 못을 박아버렸어요. 통치의 개념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게 판례의 입장이죠. 판례를 반복한 건데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인정하지만 그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그 2대 의무를 지는 기관이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존재 이유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그걸 각하할 수는 없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나타났을 때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헌법 위반으로 막 권한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적법 요건 중에서도. 그런데 좀 갈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수사 기록이라든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기록이나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검찰 조서 같은 것은 이게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전문 증거 배제의 법칙을 강화한, 즉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의미도 되고요. 즉 재판이 열리기 전에 공판 전에 있었던 검찰 조서라든지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은 이용훈 대법원이 심지어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판사들한테. 앞으로는 그런 거에 기대해서 재판하지 마라. 오직 법정에서 제출된 그러한 증거나 법정에서 한 증언에 근거해서만 재판하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형소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이제 형사재판에서는요, 요즘에 이제 검찰 조서라든지 이런 수사 기록들이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휴지가 돼요. 즉,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령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 검찰 조서에,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나타나는 사항들을 증거로 채택했어요. 현재가요. 그러니까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하니까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8대0의 평의를 거쳐서 뭐라 그랬냐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의해서 탄핵 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는 있지만 전제가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40조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은 징계 절차라는 거예요. 형사재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그러한 전문증거 배제 법칙이 강화된 그 조항을 우리는 준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그거는 이제 원래 그 헌재 입장대로 갔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 의견이 하나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이제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준용은 안 했는데 이번엔 준용은 안 했는데 그에 대한 절차적 하자 논란이 많으니까 그에 대해서 법을 만들든지 혹은 헌법재판소 규칙을 만들어서 이 점을 좀 명확히 하자라는 정도의 보충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 변론 기간 동안에 주장했던 내용들 네. 하나도 뭐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절차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쟁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잣대로 들이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윤곽근 변호사가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비상대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선거 직전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비상대권이란 말은요, 옛날에 전제군주나 독재자들이 자기의 모든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요새는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헌법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긴급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상대권이요? 대권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뭔 것 같아요? 대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한에는 아무도 토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 용어는요, 언론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도 그 전에 김영현 국방장관이나 혹은 사령관들 안가에서 만나서 그런 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러한 과거 독재국가 시절에 사용되던 그런 용어들 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헌위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오늘 파면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과거에 머물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예.